공수처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이 부분에 관한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친일 반민족 세력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네,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로 만 하루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합의가 불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 맛제소로 번진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일단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관위가 정한 선거구 획정 제출 법정 시한 이게 이제 역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잘 지켜지진 않았습니다만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은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하고 12개월 전까지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맞는 건데요. 한국당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논의에서 거의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패스트 트랙에 이제 여야 사당이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아마 좀 전에 앵커가 말씀하신 이 13개월, 12개월 규정을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숙지하는 분이 몇 분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키지 않고 거의 막바지에 가서야 예, 이제 그렇습니다. 지난 들어가는데요. 20대 국회도 뭐 그 임박해서 이러다가 문제는 잠깐 짚어드리면 네. 국회의원들은 관계 없습니다. 크게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예,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미 나와서 갖고 했기 때문에요.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른바 정치 신인들, 네.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정말 속된 말로 죽을 맛이죠. 그렇죠. 규칙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예, 네. 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와 다르게 또 이제 여야 이른바 자유한국당 일야당이 빠진 네. 그 여야 사당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 네. 야삼당 네. 사당이 정한 게 공교롭게도 오늘 15일이 뭐냐면 그게 패스트트랙 네. 신속 처리 법안 지정이죠. 네. 네. 이걸 역산을 하면은 네. 330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이거를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합의를 한다고는 여야 사당이 네. 했지만 네. 내용에서는 거의 합의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차이가 그렇기 좀 때문에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죠. 이거 쉽지 않다. 네. 근데 특히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뭐 호남 지역을 둔 무소속 의원들 네. 이분들이 이제 반대를 해오다가 지역구가 축소된다 이거 아니다 네. 하다가 어제 이제 3시간 50분에 같은 마라톤 의총을 한 바른미래당에서 파열음이 나온 겁니다. 네네. 바른미래당이 현 상태로 못한다. 첫째 뭐 선거법 관련된 연동형제 있지 않습니까? 네. 완전한 100% 연동형제 중에 우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준연동형제 50%를 줄이는 그것까지는 뭐 가능할지 몰라도 네. 이른바 여당이 요구하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개혁 입법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대표적인 네. 공수처법하고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조정. 관련된 네. 법안들이요. 형사소송법 같은 거. 근데 그거를 같이 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패스트트랙은 딱 그거만 하는 걸로 예, 하자는 그러면서 거고요. 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우리의 안을 공수처와 이 관련된 검경 수사권을 우리의 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에게 제안하겠다고 한 거는 네. 뭐 오늘은 죽어도 안 되는 거고요. 네. 절대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예측해 볼 수밖에 네.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이 지금 여야 사당의 합의안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비례제를 네. 아예 폐지하자는 쪽이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바른미래당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총에서 결론을 못 냈어요. 네, 지금 네. 각종 의원 개개인의 의견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네. 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부 사정은?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올린다 하더라도 330일 지나면 이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면 그 안으로 투표를 하면 일단 표결이 되려면 바른미래당 전원이 합쳐줘야 표결이 또 성사가 됩니다. 근데 바른미래당 안에서 만약에 7, 8명 정도로 이탈해 버리면 사실은 그걸 패스트트랙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상정해서 가결시키기가 쉽지 이게 안 되는 않거든요. 거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른미래당 전체가 만장일치로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줘야 한국당을 빠진다 하더라도 그나마 이 선거법 자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가결될 수가 있는데 어젯밤에 심야의총에 나타난 것처럼 좀 미래당의 좀 속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크게 이제 형식적으로 세 가지 부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가지요. 이 선거제 개혁, 이 선거법 개정을 여야 만장일치로 하지 않는 건 이건 관례상 어긋난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빼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주장도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패스트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안은 불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무늬만 연동형이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준 게 아니다. 라는 이제 선거법 자체에 대한 좀 그 불만이 좀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권역별 비례제는 좀 예. 아니다. 비례대표제의 그 배분 방식에 있어서 여전히 지금 이견이 크기 때문에 그걸 네. 지적하고 있고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그 선거제 개혁에 우리 패스트 올린다 하더라도 아까 한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민주당이 그동안 하고자 했던 몇 가지 법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하는 건 우리가 여당의 둘러리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네. 것이어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만 속내를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를 타가지고 선거제에 같이 해서 민주당과 공조를 취하는 모양새를 하는 것이 향후의 총선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야당의 색깔도 강화해서 우리가 한국당과도 계속 통합론이나 한국당과의 어떤 연대 논의를 계속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또 강한 논의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은 선거제법 자체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향후 총선 전략, 향후 2019년 전국 대응 전략을 놓고 친여 성향을 강화할 것이냐, 야당 성향을 강화할 것이냐는 기본적인 색깔을 놓고 아마 조금씩 갈라진다고 좀 봐야 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바른미래당의 의원들 구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 보트를 지금 바른미래당이 쥐고 쥐고 있다 있죠.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 개개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양당은 지금 절박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패스트트랙이 못하는 거냐 오늘로 끝나면 그러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장 330일을 정해놨고요. 그 330일이 상임위에서 180일, 네. 뭐 법사에서 90일, 네. 본회의장에서 60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최대 60일까지 단축을 시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협상할 시간이 있는 거고. 일단 뭐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또 특히 제3당으로서 톡톡한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줬는데 네.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여당이 처음에는 이 연두형제를 절대 받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권역별로 하려고 했는데 뭐 손학규 대표 단식도 있었고 도저히 야당과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없으니 네. 준 연동형제까지는 양보를 한 겁니다. 이른바 225석 지역구에다가 75석의 비례대표. 준 연동형이라는 게 50% 정도는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10%를 얻은 정당이 있으면 5%의 의석은 비례로 일단 주겠다. 그런 거니까 야 3당 10% 입장에 다 주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5% 왜냐하면 정도는 다 주게 대단히 주겠다는 되면은 거죠. 300석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거든요. 그렇죠. 이것까지 했는데 근데 여기에는 또 저기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 입법을 같이 태우겠다. 이른바 조금 같이 양보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달라. 예, 이게 같이 이제 실어서 가겠다는 거였는데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바른미래당에서는 이게 내부 사정이 복잡합니다. 이게 네. 단일된 의견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선거 룰을 네. 제1야당을 배제시키고 정한다는 거는 게임의 룰 아닙니까? 네. 모두가 총선에 나와 출마하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다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건. 그렇죠. 나중에 또 자기가 야당이 될 수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이 개혁 입법이 시급한 거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안을 냈어요. 지역구 10% 줄이고 비례대표제 폐지. 근데 이게 다른 여야 사당으로부터 이른바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뭐냐, 이거 꼼수 안 아니냐, 하겠다는 거다. 안 하겠다는 거 이런 아니냐 거죠.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일단은 여야 사당 이 공조가 흐트러진 것 같으니 네. 이 틈새를 노리고 지금 들어가면서 뭐 봐라 이러면 의석수 준다. 이걸 같이 협심해서 이러지 말고 네. 의석수 차라리 지역구 의석을 늘려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자, 이 선거제 논의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네. 더 크게 보면요. 전국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 동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의 공조 이게 예. 여기에 이제 공을 좀 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제를 놓고 바른미래당이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분들 네. 좀 끌어들여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번 논의가 향후 전국 흐름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어떻게 결론나느냐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에서는 사실상 일단 그 내부의 어떤 파열음의 계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1년여 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자 도생과 각자의 생각하는 셈법이 다른데 지금은 지금 잠잠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 트랙을 놓고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일부는 이탈할 수도 있고 일부는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좀 커질 수도 있는데 그렇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만 더 좀 자세한 그 내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선거제법의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탄다 하더라도 지금 일부 그 반대하는 쪽에서 어떤 그 우려가 있냐면요. 지금 민주당 안이 내놓은 게 뭐냐면 지역 구석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 수도권 한 10석 줄이고 호남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역 구석을 실제로 줄인다고 하는 그 민주당 안에 우리가 동의를 내서 선거제를 패스트 올라탄다 하더라도 막상 선거제를 본회의에 상정했을 때 그게 가결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을 해준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올라타는 순간 330일 동안 우리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볼모가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330일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우리의 어떤 희망을 쫓아서 가긴 가는데 가서 막판에 가서 이게 결렬돼 버리면 특히 현역 지역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고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330일 동안 우리는 여당의 이중대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 기간 동안은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코가 깨인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런 게 사실 그 내부에 좀 말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네. 굉장히 기류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한국당과의 어떤 연대와 협력 속에서 야당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냐라는 하는 주장하고 향후에 오히려 민주당을 대체하면서 오히려 개혁성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두 논의가 밑바닥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의 어떤 논의들이 이 선거제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론에 나는 따라서는 사실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네.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이죠. 지금 심 위원장은 오늘 안에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만 더 양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동안 계속 이번 주에 계속 화제가 됐었던 부분,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부분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원내대표연설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조금 좀 자제하는 분위기 아닌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요.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은 1라운드가 끝났죠. 1라운드는 끝났다. 끝났어. 네. 지난 화요일 날 해서 이게 사실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 생긴 이후에 네. 이른바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이렇게 이른바 파행이죠. 파행을 겪고 완전 중단된 건 아니면 항의가 지연됐죠? 되고 네. 이렇게 된 거는 네.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자마자 민주당이 바로 또 다음날 제소를 했고 윤리위 특위에다가 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또 방해 행위로 연설 윤리위에 방해했다고 또 제소를 했는데 맞제소입니다. 이것도 뭐 맞제소를 초유의 했습니다. 사태입니다. 초유의 사태죠. 네.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많이 압니다, 우리가. 딱 보면서 저거 실제로 징계하려고 제소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자기 지지층들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근본 원인은 지지층만 보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모이거든요. 네. 당장 다음 달 3일 날 재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서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수석 대변인 발언 나온 이후로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보고 한 거고요. 표 결집 효과를 노렸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약간 뭐 연약하지 않느냐, 대역 투쟁력이. 네네. 근데 이번에 이 일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박수도 이슈를 받고요. 주도하는 거를 보여줬죠. 근데 반면에 민주당은 초반에 그 이제 이른바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네. 예, 약간 과민 반응 아니냐 하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네. 현 상황은 1라운드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다소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게 많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또 상황은 또 정치권은 뭐 급변하기 때문에 좀 더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또 다른 발언이 지금 네.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반민특위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반민특위라는 게 이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사실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권에서요. 예. 유야무야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국론 분열을 불러왔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문제의 발언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에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 화이팅 이 한 장면으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그다음에 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노렸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한 부장 말씀하셨지만 하루 만에 또 이런 실수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급락을 거듭하는데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반민특위 발언은 제가 볼 때 좀 과도한 역사의식의 왜곡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우리가 기본적인 지울 수 없는 역사가 뭐냐면 해방되고 나서 친일파 잔재 청산을 잘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네. 이 반민특위의 좌절이었거든요. 적어도 반민족 행위자 처벌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일제하에서 너무나 앞장서서 두드러지게 이른바 이제 일제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처벌을 해주자는 이 법안이었는데 실제로는 가장 악랄한 친일 경찰 하나 제대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방해로 결국 와해가 됐는데 그런 역사 사실 아마 뻔히 알 텐데도 이 반민특위가 오히려 국론 분열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 좀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대통령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친일 잔재 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빨갱이 운운하는 게 이게 바로 친일 잔재다. 그래서 빨갱이 운운하는 것부터 청산해야 이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에서 굉장히 발끈했거든요. 어떻게 빨갱이를 그 친일 잔재 갖다 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연장선에서 맥락이 있었다. 나경원 대표가 이른바 해방 직후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반민특위도 이게 혹시 국론 분열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좀 넘겨 짚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사인식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좀 분명히 이건 바로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이른바 지금 이야기되는 5.18 망언, 그다음에 친일 잔재 청산 이 등등 하면서 지금 한국당하고 민주당 사이는 사실은 역사적 전쟁에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계속 한국당 우파로서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어떤 친일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불가피성을 좀 이해하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 친일파 잔재 청산이 계속 미뤄온 게 지금까지 사실은 이 기득권과 적폐로 남아있다는 역사인식이 강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양극단의 어떤 생각들이 서로 부딪히는 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전임 원내대표죠. 김성태 의원. 이 전임 대표 시절에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 딸의 KT 취업에 특혜가 있었다. 이 의혹이 지금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김 의원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음해다. 보도한 언론도 반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는데 인사 업무를 총괄한 KT 임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는 지금 김성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김성태 의원은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안이 제가 볼 때는 좀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금융권 인사 채용 비리 있을 때도 네. 이건 사실 이 문제는 전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이 좌절을 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채용 비리는 이게 어떻게 발단이 보통 되면은 그 밑에 하부 책임자부터 하는데 이번에 전무가 구속이 됐어요. 이른바 전격적으로. 네. 이 전무가 구속이 됐다는 거는 KT의 이 윗선, 최고위선이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네. 또 다른 뭐 외압이 있지 않았겠냐. 이걸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과 이제 시청자들이 기억하실 텐데 지난해 그 서울시 교통공사에서도 그 친인척 채용 문제랄지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과정에서의 채용 과정에서의 뭐 비리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 막 감사하다고 정부에서 했는데 이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김성태 의원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소속 의원들을 국감장까지 이제 모두 같이 가가지고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뭐 이른바 국정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메일로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을 받았다. 보니까 보여주기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일단 검찰에서 나온 거는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의 딸이 없었다. 현재로서는 김 의원이 본인은 관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약 검찰이 조사한 거가 맞고 이 임원이 전격적으로 구속될 정도로 어떤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면은 네. 김성태 의원 입장에서도 어떤 명확한 해명이 나오지 않으면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이 수사를 됩니다. 요구하는 쪽이 있고 아마도 그 김성태 의원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과에 따라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좀 해명이 잘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 것 되겠죠. 같습니다.
자, 25일부터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현철 후보자 네. 지금 뭐 발언 그동안의 발언들 다 모아가지고 지금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지금 불거졌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두 사람이 지금 1차 공격 대상이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뭐 이게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인사청문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거치긴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명이 다 전원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그 견디기가 어렵거나 또 현 정부로서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대부분 그동안 낙마자가 멤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하고 이제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제가 뭐 김현철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알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을 굳이 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저는 대통령의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우리의 대북 정책을 오히려 김현철 후보자를 낙점함으로써 더 강하게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현철 후보자의 뭐 SNS의 막말이나 거친 표현 이건 뭐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니까 논의로 하더라도 그전에 오이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제재 문제 이게 무용하다 이런 식의 사실은 굉장히 좀 좌파 쪽에서 보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후보거든요. 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했다 한다면 지금 북미회담 결렬 국면에서 미국에 동조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끌어내는 입장을 좀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해석이 된다면 이런 SNS에서 몇 가지 거친 언사로 대통령이 이 사람을 그러니까 김현철 후보자를 끌어내릴 가능성은 제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의지가 실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굳이 찾자면 최정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책의 방향이나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우리 정부의 주택 정책과 좀 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은 원래는 3주택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를 검증 또 과정에서 딸에게 증여를 하고 월세로 사는 것이어서 그래서 1주택자로 그렇습니다. 위작을 했다 뭐 이런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좀 위배되는 지금 행태를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모르겠습니다. 7명 다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저보고 한 명 예상하라고 한다면 최종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저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청문회 검증이라는 것이 또 다가오면 그때 또 불거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지금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청문회 얘기는 뭐 앞으로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얘기 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4.3 재보궐선거. 지금 두 군데 지역구가 있는데 이미 주요 정당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죠. 지금 어떻게 지금 판세를 보고 있는지 각 당에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국회의원 선거만 일단 보겠습니다. 두 군데죠. 통영 고성과 이제 창원 성산인데 이게 통영 고성 같은 경우 일단 기준점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6.13 지방선거 때 하고 지금하고 민심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13 때는 예를 들어서 이군현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군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무투표 당선이 된 곳이 이곳입니다. 고성 통영인데 여기에 이 통영시장과 고성군수가 이른바 지난해 6.13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됐습니다. 군수와 시장을. 그럼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 기반을 장악한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1년이 채 안 됐으니까 8개월 됐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유리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황교안 지금 당대표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공안부장 출신의 정정식 후보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각 당이 자유한국당이 좀 통영 고성에서는 지지도가 높다는 건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창원 성산 부분은 그렇습니다. 16대 국회 이후로 한국당 계열이 2번 거기서 의원을 했고요. 이른바 정의당 계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정의당 계열 3번을 했습니다. 이제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탈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른바 후보 단일화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근데 제가 뭐 조심스레 예측해 보면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야당이라면은 후보를 안 내더라도 선뜻 양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권당이 그 지역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건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정의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노회찬 후보한테 또 양보를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또 양보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이고 민중당은 또 생각이 다르고요. 그렇군요. 변수는 후보도 아니라는데 이건 나중 능력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